여보, 내일은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말아요. 며칠 전 먼저 떠난 남편이 꿈에 나와 간절히 손짓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부부에게 배신당한 제 박복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라도 속 시원히 털어버리고 남은 여생 홀가분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는 매년 남편의 생일과 기일이면 빠짐없이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렇게 당부했거든요. 자기 생일만큼은 꼭 찾아와 달라고, 혼자 있기 싫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해서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의 오주기를 하루 앞둔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등산복 차림이었고 얼굴도 건강했던 시절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에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온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일은 절대 산소에 오지 말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왜요? 당신이 그렇게 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약속해줘요.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식은땀에 온몸이 젖은 채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구 뛰더군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고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으니까요. 아침이 되자 아들 부부가 일찍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산소에 못 간다며 택시를 타고 다녀오라더군요. 30만 원과 국화꽃 한 다발을 건네주면서 말이죠. 평소에는 전화도 없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였죠. 어머니, 못 가서 죄송해요. 아버님한테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표정과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아들 부부 앞에서 꿈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늙은이로 보일까 봐 걱정됐거든요. 계속 남편이 한 말이 찜찜해서 저는 산소에 가는 척하면서 택시를 불러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기사님에게 돈을 건네며 부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운행비를 드릴 테니 저 차를 계속 들키지 않게 따라가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차가 회사 방향이 아닌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는 곧바로 시내 중심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은행 앞에 멈춰 섰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뭐가 급한지 서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백미러 사이 기사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느껴지더군요. 남편의 경고, 아들 부부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은행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와 수진이가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박 여사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오랜 지인인 윤 사장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어머, 윤 사장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사장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드님 부부가 집을 팔기로 하셨다면서요? 제가 좋은 매물 알아봐 드릴까 했는데 벌써 다른 데 맡기셨나 봐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제가 평생 살아온 그 집을요? 윤 사장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을 판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윤 사장을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집 팔 생각 없는데요. 윤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난주에 아드님이 제 친구가 하는 부동산의 집 시세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제 몰래 집을 팔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대 산소에 오지 말라던 그 절박한 목소리가요. 윤 사장님, 혹시 아드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집도 크니까 정리하시려나 보다 했죠.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큰 집 정리하고 작은 데로 옮기시는 분들이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을까요? 은행에서 민수와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윤 사장께 인사를 하고 택시로 돌아갔어요. 불안감과 배신감으로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사 방향이 아니었어요. 어느 법무사 사무실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법무사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목소리였죠. 저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아. 그래서 오늘 서류 다 가져온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어요. 인감 도장은 가방에 있어. 어머니 서재에서 가져왔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을 훔쳐갔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법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는 게 나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기억력은 멀쩡했거든요. 그래도 위임장이라도 받아오셔야. 법무사가 말하자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위임장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니 서명도 받아왔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들은 제 서명까지 위조했다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더듬거렸어요. 내 인감 도장을 훔쳐가고 서명을 위조하고 이게 무슨 짓이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법무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비웃었어요. 내 몰래 집을 팔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라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은 필요 없어. 당장 내 도장 내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서류도 다 내놔. 민수는 망설이다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집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위임장,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서류들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그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었어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을 펼쳐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집 주소와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어요. 금매로 내놓으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위임장에는 제 서명이 있었는데 분명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위조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설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남편의 오죽이었습니다. 산소에 가지 못했네요. 남편이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산소에 갔다면 그들은 그 사이에 모든 일을 처리했을 거예요. 여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준 거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려고 경고까지 했는데 저는 그 뜻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박 여사예요. 급히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최 변호사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아챘는지 바로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에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최 변호사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도 가끔 법률 자문을 구했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최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꿈, 아들 부부의 행동,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들은 대화까지요.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예요. 위조 서명에 무단으로 인감 도장을 가져간 것까지. 그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박 여사님, 일단 집에 가서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챙기세요. 통장, 권리증, 모든 것을요. 집에 가기가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동생분 댁은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 집이라면 안전할 것 같았어요. 최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빨리 서류들을 챙기세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향했어요. 벽장 뒤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부동산 권리증, 예금 통장, 보험 증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저는 멍하니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뭐가 없다는 거죠? 다요. 모든 서류가 다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가져간 거였어요.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켜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여사님, 지금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지난 석 달간 총 3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3억 원이라니요. 저는 그런 송금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본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됐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동결시켜 주세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된 거 있나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고객님. 2억 원 한도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고 내일 시행 예정입니다. 저는 아찔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것도 취소해 주세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신분증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가야겠어요. 최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3억 원을 해외로 보냈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완전히 속였던 겁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계좌 동결, 대출 취소,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 확인까지요. 송금은 홍콩에 있는 계좌로 갔더라고요. 민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묻자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외 송금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수사를 받으셔야 해요. 최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이제 경찰에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로 안내받았습니다.
중년의 형사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꿈 이야기부터 아들 부부가 한 일들까지 모두 말했어요. 형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위조된 위임장,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매매 계약서까지요.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민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해외 송금까지 했다면 도주 우려도 있네요.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드님 부부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수배를 넣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박 여사님, 이제 동생분 댁으로 가시죠. 오늘은 푹 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동생 집에 도착했을 때 동생 영숙이가 깜짝 놀라며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동생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동생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동생도 서류들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언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동생은 객실을 정리해주고 저녁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어요. 어렸을 때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를 잘 치러주었고 저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남편이 그리웠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 경고했던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어젯밤에 아드님 부부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항이요? 네,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참이었대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정말 도망가려 했던 거였어요. 저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러 오셔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민수와 수진이가 조사실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해외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10억 5천만 원이고 집을 팔아서 추가로 2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제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낸 것들이었죠. 그리고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요양원이라니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위조할 계획이었대요. 그러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니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왜 그랬니?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를 키우면서 부족한 게 있었니?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재산이 아니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버리려고 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을 다 가져가서 도망가려고 했니? 민수는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동생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동생 집에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에 남아있는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혹시 민수와 수진이가 가져가지 못한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최 변호사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동행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혼자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거실을 지나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책장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저는 책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했던 거 알아요. 고마워요. 눈물이 또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의 배신을 알면서도 혼자 견뎌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문득 다락방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가 거기 있었어요. 결혼 이후 모아둔 추억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먼지가 쌓인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니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다락방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민수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사진 밑에는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보였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2020년 3월 25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민수와 수진이가 내 방 밖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살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진다. 항암제를 먹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주치의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하신다. 이상하다. 분명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2020년 7월 10일. 오늘 충격적인 걸 봤다. 수진이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목격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 약병을 바꾸는 걸 말이다. 나는 모른 척했다. 무서웠다. 내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저는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족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1일. 민수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젯밤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일기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남편이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쓸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상자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해요. 당신에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어서요. 하지만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나처럼 당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휴대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나를 죽이려 했던 증거들이요. 녹음 파일, 사진,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석 달 동안 몰래 증거를 모았어요. 당신이 나중에 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평생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 잘못인가 봐요.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겠죠. 부디 이 증거들로 당신 자신을 지켜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사랑해요, 여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게, 저를 지키려고 고통 속에서도 증거를 모았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 저는 우리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습니다. 휴대폰이 열렸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했던 거예요. 갤러리를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약병을 바꾸는 사진, 민수가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는 사진, 그들이 통장을 가져가는 사진.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를 재생해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실까?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잖아. 민수가 대답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 약을 바꾼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요. 저는 휴대폰과 일기장을 챙겨서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남편의 휴대폰과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확인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사기가 아닙니다. 존속살인 미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을 죽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건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남편분께서 이 증거들을 남기신 덕분에 입증할 수 있겠네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인자였다니요. 지금 당장 경찰에 가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를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형사에게 휴대폰과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형사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중대한 증거입니다.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사들을 불렀어요. 피해자들을 다시 조사해야겠어. 민수와 수진이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피해자 민수, 피해자 수진.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됩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실까? 약을 바꾼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사진들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약병을 바꾸는 사진, 서류를 훔치는 사진, 모든 게 선명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직접 인정하는 걸 듣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요. 왜 그랬습니까?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10억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협박도 받았어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희도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까지 버리려 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피해자예요. 이 사회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동생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걸까요?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가 결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는 존속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중형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야 했어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와 수진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런 모습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으며 긴 혐의 목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걸 진술해야 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편을 죽이고 저까지 버리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고 증인들이 나왔어요. 남편의 주치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약이 바뀐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항암제를 드셨다면 적어도 1년은 더 사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수진이의 과거도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었어요. 통장을 몰래 빼돌리고 재산을 가로챘던 겁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던 거였어요. 최종 변론이 있던 날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존속을 살해하고 노인을 유기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피해자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민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수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민수와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수진이는 비명을 질렀고 민수는 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원했던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복도에서 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박 여사님.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삶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갇혀 지내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후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해외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사용됐거나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들이 처분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살 곳은 있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시던 커피, 함께 보던 아침 뉴스,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이야기를 걸었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가을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지켜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매일 그렇게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남편이랑 평생 살던 집인데 어떻게 떠나겠니? 동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저처럼 고통받는 노인들이 많구나.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최 변호사는 놀란 것 같았어요. 재단이요? 네,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을 위한 거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절차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재단 설립에는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회수한 돈과 제 예금을 합쳐서 마련했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들이 함께 일하게 됐어요.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족에게 학대받거나 재산을 빼앗긴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거였어요. 무료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소송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어요. 재단이 문을 연 첫날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버림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 말에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요. 재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재단을 소개했고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상담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을 통해 100여 명의 노인분들을 도왔어요. 재산을 되찾은 분도 계셨고 가족과 화해한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처럼 법정 다툼을 해야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가 보낸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민수의 글씨가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배신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됐어요. 지부도 생겼고 직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남편 산소에도 자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재단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증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람이 불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민수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의 편지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두 통의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읽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편지를 펼쳤어요. 민수의 편지는 이전보다 더 진솔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교도소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돌아보고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게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길은 없지만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의 편지는 더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과거를 모두 고백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저지른 일들, 다른 노인분들을 속인 일들까지요.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민수를 잘못된 길로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민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를 망쳤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단 일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웃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는 울먹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팀에 연락했어요. 할아버지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아들의 부당한 시도를 막았고 할아버지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분들을 돕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요. 남편이 남긴 증거가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생각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할까요? 최 변호사와 동생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해. 결국 저는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4년 만에 아들을 보는 거였어요. 교도소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니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4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아들, 이제는 죄수가 된 아들이었습니다. 잘 지내니? 제가 먼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을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용서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아. 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거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너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고 있지.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나오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지금은 내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도 민수에게도요. 5년째 되던 해 재단은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노인 인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상은 제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재단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은 고통받는 모든 노인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를 지켜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평화를 느꼈어요. 6년째 되던 해 민수에게 가석방 기회가 왔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조기 석방 심사 대상이 된 거예요. 교도소 측에서 저에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정말 변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생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언니, 민수도 사람이야. 기회를 줘봐. 저는 교도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민수를 만나 물었어요. 내가 나가면 뭘 하고 싶니?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봉사자로요.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다. 가석방에 동의하마.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재단에서 무급으로 일해야 해. 그리고 내가 지켜볼 거야. 다시 잘못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민수가 가석방된 날, 저는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저를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를 바꿀 수는 있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민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모두 민수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제 아들입니다.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제 속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세요. 민수는 재단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맡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노인분들의 말벗도 되어드렸어요. 처음에는 노인분들도 민수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따님 아드님이 참 착하네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여전히 아팠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일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인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졌어요. 민수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수진이도 가석방 됐습니다. 그녀 역시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수진이는 상담실에서 일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노인분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처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 노인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의 진솔한 태도가 오히려 신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2년째 되던 해 저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암입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남았나요? 제가 묻자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치료를 받으시면 1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년이라니 생각보다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에게 병을 알렸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어머니,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는 하지 않을 거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어. 민수는 울었어요. 어머니,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어.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재단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재단에서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했어요. 후임 이사장도 정했고 재단 운영 방침도 문서로 남겼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에게도 역할을 맡겼어요. 너희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해. 그게 속죄하는 길이야.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어요. 5년 전 꿈에서처럼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견뎠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저는 울먹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이 할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다 끝났으니 이리 와요.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라. 민수는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너를 용서한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알아.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단을 잘 이끌어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동생,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랑한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저는 어느 아름다운 들판에 서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보, 기다렸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을 안았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그럼요.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쉬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잘 지켜봤어요. 당신이 잘 이끌어줬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긴 증거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손을 잡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묻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영원히요. 우리는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지상의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재단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되어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들은 매년 제 기일과 남편의 기일에 산소를 찾아가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300명의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재단은 10년 계속됐습니다. 민수의 아들도 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대를 이어 속죄하고 봉사하는 가문이 된 거였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하늘에서 남편과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제가 묻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정말 잘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저를 지켰고 제 사랑이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사랑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용서, 죽음과 재생,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단순히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노인분들을 통해, 그리고 변화한 민수를 통해서요. 남편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